지난번에 우울에 대한 핵심 증상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언제 주로 어떤 시기에 또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정도 몇 프로의 비율로 이제 우울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실제 우울은 이런 우울의 기분이 지속되면서 즐거움도 저하되면서 또 우유부담감과 또 활력도 떨어지고 뭐 수면의 변화나 체중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울이긴 한데 이런 우울들을 극복하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좀 활동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나 또 활동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울이 좀 심한 분들은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하시죠. 밖에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돼 있는 혹시 가족분이 있다면은 그 가족분한테 야, 너 밖에 나가라, 운동해라 뭐 해도 사실 그 말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들은 또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근원적인 건 뭐냐? 사실은 그 우울이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이 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신체적으로 온 이런 갱년기 우울, 뭐 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 외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우울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 보면은 막 답답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막 지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상담센터 오는 분들은 우울증 있으신 분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가족이 먼저 옵니다. 네, 가족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일단은, 방법들을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같이 간구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같이 이 우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줄 때 가장 최단 시간에 이제 효과적으로 우울을 극복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너 나가봐야 돼. 너 햇빛도 좀 쬐야 돼. 너 잠 이렇게 자면 안 돼. 뭐 밥을 이렇게 많이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하면 안 돼. 거의 뭐 잔소리죠. 같은 얘기 반복해봤자 대화는 이미 단절돼 있고 신뢰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본인은 지금 죽고 살고가 문제인데 뭐 그까지 운동, 그까지 먹는 거, 뭐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가족들은 잘 몰라주고 또 얘가 왜 이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가족들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또 우울증 환자가 본인이 나 좀 우울인 것 같은데 좀 상담 받을래요? 그런 분들은 좀 드물더라고요. 예, 물론 아주 심해서 내가 이거 죽을 것 같다. 라는 분들은 오시긴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먼저 오시지는 않는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좀 더 개선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이 이렇게 저절로 또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또 데미지가 오게 되고 또 뇌에 어떤 그 큰 형태 변화나 그런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쉽게 회복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런 우리 일반 세포하고는 좀 틀려요.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뇌신경세포는 이런 감각세포도 없어요.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뇌의 형태가 변하고 뭔가 스크래치가 나고 이렇게 되더라도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이 변하더라도 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게 이제 뇌의 어떤 특징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되도록이면 가족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빨리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그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흔한 질병이긴 해요. 그런데 자칫 대처를 잘못하면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심한 우울 10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1%가 이제 자살로 가기 때문에 우울을 너무 쉽게 보거나 그냥 저절로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청소년기에 뭐 윽박 지르고 그리고 야단치고 이 청소년기의 반항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실은 일생 동안에 청소년기에 왔던 우울이 일평생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죠. 또 매일 1000명씩 매년 50만 명씩 자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소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1년에 거의 14,812명, 2023년 결과죠. 하루에 40명씩. 그러니까 30분당 한 명꼴로 이제 자살로 가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다. K-팝, K-푸드, 뭐 K자만 붙이면 유행이기도 한데 하필이면 좀 불명예스러운 거는 K 자살이다. 이건 지금 수십 년째 계속해서 한국이 1위예요. 좀 나중에 이제 통계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남녀 다 합산해서 그 사망률을 보시면 그 5위에 해당돼요. 고의적 자살은 남자가 인구 10만 명당 38.0명으로 5위에 해당되고요. 물론 1위가 암이죠. 그렇지만은 5위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자살이었고 여자는 6위에 고의적 자살이 사망의 원인으로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은 수십 년간 계속해서 그 OECD 국가에서 1위가 됐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출산율도 이제 전 세계 꼴찌지.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살률은 1위지. 다른 산업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스스로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통계로 보여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24년도에는 14,000명을 올해 더 증가됐죠. 자, 그러니까 그 10년 지나면 15만 명이에요. 우울도 굉장히 한 몫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살부터 19살의 그 사망률 1위 원인이 자살입니다. 7.5%가 10대의 자살로 끝나는 것이 사망률 1위예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10대 때는 또 충동적으로 이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대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자, 일단은 20대, 20살부터 29세까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인데 무려 51.0%.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20대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 때문이라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10대에 이런 어떤 감정의 급격한 변화에 그때 이제 한번 우울이 왔어. 이제 왔는데 그것이
어느 때 이렇게 붉어지느냐. 보통 지금 상담센터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 10대도 오기는 오지만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20대가 많아요. 20대가. 왜 그러느냐. 이제 청소년기 때 그 해소를 못한 거야. 그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잘 몰랐지. 예, 본인도 입시 앞두고 다니니까 넘어갔는데 20대가 되고 나니까 자기 시간도 있어지고 조금은 시간도 자유롭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지면서 자살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더라. 또 이때는 그 뭐 연인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사회 진출할 수도 있는데 그 10대에 왔던 심리적인 데미지 또는 우울들이 그 해소되지 않고 20대에 갔었을 때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았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봐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취업도 요즘 힘들지. 계속해서 집값도 오르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막 절망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분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대이지 않는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뭐 창업을 하든 또 취업을 하든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집에서만 있는데 집에서도 가족이 곱지 않은 시선 보내죠. 이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30대도 39%, 뭐 거의 40%죠. 뭐 거의 뭐 20대하고 30대하고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은 이제 암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이제 암으로 바뀌지만은 남자, 여자 그 사망 원인의 5위, 6위가 다 자살이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100%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연구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자살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자살한 사람은 거의 99.9%가 우울이 있으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OECD 평균이 약 한 11.3이라면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24.6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말했잖아요. 뭐 자살공화국이다.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없어. OECD 국에서. 압도적인 일이에요. 진짜 불명예스러운 K 자살. 네, 이 정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개선될 때 진정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너무 급격히 이 체력만 좋아지고 외형만 선진국에 가다 보니까 이 내면 세계가 이 선진국의 사람처럼 다와지지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선진국들, 영국, 뭐 겨우 한 7점 몇이죠. 미국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14.5 훨씬 남습니다. 반 정도 되는 그런 수준. 노르웨이 평균 정도 되죠. 스페인 7.0입니다. 이탈리아 7.0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보다는 무려 한 3배 이상 자살률이 낮다.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인식, 뭐, 그리고 또 생활 패턴, 그리고 또 가족 관계, 또 사회 시스템, 심지어 종교까지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고, 이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출산율은 저조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살로 달려가는 요즘에 노인 자살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선진국이고 K-팝이든 K-문화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속은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많아요. 그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너무 많죠. 그죠? 가족 문제,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진로, 미래의 어떤 뭐 직업 이런 선택, 스트레스죠. 그 대학 진학,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또 직장인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그것도 역시 진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있고요. 그건 또 40대나 50대
도 마찬가지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직장을 바꾸거나 사표를 쓰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진로 부분에 항상 스트레스는 옵니다. 금전 문제, 이게 큰 또 스트레스이긴 하죠. 또 질병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이면 살아가는 가운데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본인이 스스로가 벽을 느낀다. 그러면 보통 회피하거나 숨어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혼자서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방어기제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이 억압입니다. 억누르는 거야.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참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은 안 바뀔 것 같고 사람도 안 바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만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우울로 바뀌죠. 우울증으로 오면서 이제 그게 오랜 시간 가면은 뇌 혈액가 바뀌면서 완전히 이거는 뭐 손 쓸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다. 여기 중독까지 와서 상담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만 생기더라도 조금만 문제만 생기더라도 그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이비인후과 가듯이 뭐 소아과 가듯이 내과 가듯이 그 심리 상담 받는 게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문화처럼 돼 있어요. 가서 이야기하고 또 집단이 또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문화들 이 대화하고, 또 서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그냥 혼자서 끌어안고 억압하고 살아가는 이런 좀 유교적인 문화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심지어 상담받거나 도움받는 걸 또 부끄러워하죠. 창피스러워하고, 지금 현재는 사회 구조적으로 좀 잘못돼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정신과 상담하고 심리 상담사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색안경 끼고 불이익 주려고 인사 불이익 주려고 하는 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방치됐을 때 우울로 가고 우울이 또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울 있는 분이 다 물론 이제 자살 시도는 다들 한번 해보셔요. 생각도 또 해보시고 진짜 그래요. 우울이 있는 분들이 그 시도도 하다가 그게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성공한 것이 자살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죽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목도 매보고 뭐 손도 꺼보고 뭐 기타 약도 먹어보고 뭐 기타 등등 뭐 인터넷에 방법 찾아가지고 시도는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또 진짜 죽기는 싫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이제 그냥 목욕탕에서 뭐 또 이렇게 자기 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이래 시도를 하거든요. 그냥 산속에 그냥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좀 극히 드물어요. 그분들은 진짜 완전히 결단을 하신 거지. 뭐 난간 위에 올라서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도 이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순간에 뭐 전화하면서 물론 죽진 않았어요. 자기 헤어진 연인한테 나 이제 나 안 만나 좀 떨어져 버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 난간 위에서 섰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그러면은 이 극단적인 선택이 성공해 버린 거예요. 우울이 있다고 무조건 자살이로 가진 않는데 시도는 하거든요. 또 하필이면은 여러 번 시도 중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목매달려고 집에서도 뭐 이제 부모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그냥 쿨쿨 자버렸다. 그 방에 한번 안 들어가 봤다. 뭐 목욕탕에도 한번 더 안 살펴봤다. 그날 또 하필이면은 이 친구가 시도했는데 평상시에는 가족들이 말리고 뭐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날은 또 못 말렸네. 그래서 이렇게 자살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땐 가족들이 힘들어하죠. 이제 뭐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그렇게 끝났다 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또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또 많이들 후회들 하시죠. 그냥 쇼하냐, 뭐 너가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비난해버리면요.
몰래, 몰래 시도를 하다가 그게 또 성공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이제 가족 잃고. 자, 그러기 전에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는 내담자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담은요, 그 가족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울이 심한 분들한테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 상담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다. 그럼 가족이 다 오셔야지. 먼저 가족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이제 좀 설득을 하죠. 그 친구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방에서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녀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일단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편지를 써라고 합니다. 그 말을 안 받아주니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또 너가 어떤 문제인지 엄마 아빠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부모님도 뭔가 좀 바뀌려고 하고 같이 좀 해결해 보자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우울증 있는 분하고 가족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 문제도 해결되고 진로 문제도 해결되고 기타 문제도 해결됩니다. 직장 상사 이런 문제 부분들은 좀 상담의 어떤 한계는 있어요. 왜냐? 내가 바뀌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직장 상사는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전략을 좀 배우게끔 합니다. 말하는 방법, 또 인간관계 방법. 그러면은 또 이 내담자가 자신감을 얻어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부딪히는 관계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인간관계 전략들을 조금씩 배우고 내 언어 습관도 바꾸고 상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러니까 상사가 변하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도 바뀌지만은 상대방도 바꿀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바로 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우울증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우울증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집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당장은 해소되진 않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금전을 바라보는 자세, 또 내가 왜 돈을 계속 잃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또 다음번에는 잃지 않게 되는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약 도움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약이 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상담은 그런 어떤 약이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상담 부분들은 좀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약도 병행을 하면서 상담도 같이 한다면은 굉장히 어떤 치료 효과가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오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혜롭게 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또 상담사 선생님을 좋은 분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사쌤도 좀 좋은 분 만나야 돼요. 아무래도 좀 권위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좀 지적하고 또 아픈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잘 되라고 한 거겠지만은 우리 상담 쪽은 사람 파악하면서 합니다. 이분들이 인지행동 상담을 해야 될지 인간 중심의 상담을 해야 될지 그 사람에 맞게끔 이제 가족 상담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혜롭게 잘 넘겨서 이 우울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